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 강원도 춘천 외곽 작은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남편은 7년 전 폐암으로 먼저 떠났고 전 그동안 작은 텃밭 가꾸며 하루하루 조용히 살아왔어요. 이 마을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에요. 초등학교 때 같이 고무줄 놀이하던 영자, 순이, 옥순이 다들 여기 남아서 할머니가 됐죠. 물론 먼저 떠난 친구들도 있어요. 작년에 하늘나라로 간 정숙이는 김장철마다 제일 맛있는 김치를 담갔는데 그 맛을 이제 못 본다는 게 아직도 서러워요. 그래도 남은 우리끼리는 더 끈끈해졌어요. 영자가 된장 끓이면 난 밑반찬 들고 가고 옥순이가 호박전 부치면 우리 셋이 모여 막걸리 한 잔씩 하고 누가 아프면 죽 끓여서 들고 가고 병원 갈 일 있으면 서로 차 태워주고. 순자야, 우리가 여기서 70년을 살았는데 어디가 더 좋겠어? 영자가 늘 하는 말이에요. 맞아요. 서울 간 자식들이 올라오라고 해도 안 가는 이유가 다 있죠. 여기엔 내 평생의 추억이 있고 내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남편 산소도 여기 있고 우리 부모님 묘도 여기 있고 비록 혼자지만 남편이 남긴 연금이랑 텃밭에서 나는 것들 팔아 생활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 아들 대회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며느리 은지가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평소엔 명절 때나 겨우 얼굴 비추던 아이들이 갑자기 찾아오니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무슨 일이야? 갑자기 이렇게 내려오고. 어머니 사실은 저희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다음 달부터 복직하게 됐어요. 육아휴직 끝나서요. 그래? 그럼 애는 어쩌고? 그게 어린이집은 아직 너무 어리다고 안 받아주고 베이비시터는 너무 비싸서. 아들 민수가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어요. 이제 어머니 혹시 서울 올라오셔서 저희랑 같이 사시면서 지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울이라. 남편 묘도 여기 있고 40년 넘게 정들었던 이 집을 떠나야 한다니. 난 여기가 편한데. 어머니 저희가 월급처럼 매달 200만 원씩 드릴게요. 손주 봐주시는 거니까 당연히 드려야죠. 며느리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허리도 안 좋으신데 서울엔 좋은 병원도 많고요. 저희가 모시고 다니면서 치료도 받으시게 해드릴게요. 200만 원. 솔직히 욕심이 안 난다면 거짓말이었죠. 연금으론 생활비만 겨우 충당하고 허리 치료 받으려면 늘 돈이 모자랐거든요. 정말 매달 200만 원씩 주는 거야?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통장으로 꼬박꼬박 넣어드릴게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지우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맨날 그래요. 우리 다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 사이 동네 친구들한테 의논도 해봤죠. 순자야 너 미쳤어? 여길 떠나면 어떡해? 영자가 펄쩍 뛰었어요. 그렇게 말이야. 서울이 뭐가 좋다고. 공기도 안 좋고 사람도 차갑고. 옥순이도 거들었죠. 야, 며느리가 200만 원 준다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순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에이 순자야, 며느리 말 믿어? 처음엔 다 그래. 우리 큰딸도 처음엔 용돈 준다고 했다가 지금은 명절 때나 겨우 얼굴 비추잖아. 영자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순자야, 정말 진지하게 말하는데 가지마. 너 없으면 우리도 심심해 죽겠는데. 그리고 민수 그 녀석 평소에 효자였어? 명절 때나 겨우 오면서 무슨 엄마 걱정이야? 친구들 말이 다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근데 애가 진짜 힘들어 보이더라고. 육아휴직 끝나는데 애 맡길 데가 없다고. 지우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한다고. 아이고 자식 핑계네 자식 핑계. 옥순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저는 결국 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뭐 정 안 되면 다시 내려오면 되지 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친구들을 위로했었죠. 서울로 올라가는 날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배웅해줬습니다. 영자는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순자야, 꼭 기억해. 며느리가 얄밉게 굴면 바로 전화해.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혼내줄 테니까. 그래, 맞아. 혼자 참고 있지 마. 순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순자야, 서울 가서 고생하지 말고 정 힘들면 그냥 내려와, 알았지? 옥순이 나에 울먹이고 있었어요. 마을 이장님도 나오셨죠. 자식은 못 이기지. 그래도 건강 잘 챙기고 명절엔 꼭 내려와야 해. 차가 출발하려는데 영자가 차창을 두드렸어요. 야, 200만 원 꼭 받아. 안 주면 바로 내려와. 친구들이 손 흔드는 모습이 점점 작아졌고 왠지 모르게 다시는 못 돌아올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서울 도착해서 본 아들네 아파트는 생각보다 좁았어요. 방 3개짜리 아파트였는데 안방은 아들네외, 작은 방은 지우방, 그리고 제일 작은 방이 제 방이었죠. 어머니, 좁아서 죄송해요. 그래도 지우 재울 때는 이 방에서 같이 주무셔야 돼요. 며느리가 미안한 듯 말했지만 전 괜찮다고 했어요. 시골집에 비하면 비좁았지만 가족과 함께라는 게 중요하니까요. 첫날 밤 낯선 천장을 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선 차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옆집 TV 소리까지 들려왔죠. 괜찮아, 적응하면 돼. 지우 보는 것도 얼마나 즐거운 일인데.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겨우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육아가 시작됐어요. 새벽 6시, 지우가 칭을 대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할머니, 응가. 아직 정신도 제대로 안 들었는데 지우는 기저귀를 잡아당기며 보챘어요. 부랴부랴 일어나 기저귀를 갈려고 했는데 기저귀대가 어디 있는지 물티슈는 어디 있는지 하나도 몰랐죠. 어제 며느리가 알려준다고 했는데. 허둥지둥 찾다 겨우 화장실 선반에서 기저귀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게 앞뒤가 어딘지 테이프는 어떻게 붙이는지 시골에서 조카들 키울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지우가 더 크게 울기 시작했죠. 아이고, 잠깐만, 할머니가 해줄게. 땀을 뻘뻘 흘리며 겨우 기저귀를 갈았는데 이번엔 분유를 달라고 했어요. 엄마. 엄만 회사 갔어. 할머니가 우유 타줄게. 부엌으로 가서 분유통을 찾았는데 분유를 몇 스푼 넣어야 하는지 물온도는 어떻게 맞추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분유통에 적힌 글씨는 너무 작아서 안 보이고 그때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죠. 출근 준비를 다 마친 모습이었죠. 어머니, 뭐 하세요? 분유 타려고 하는데. 벌써요? 지우는 아침엔 이유식 먹어요. 분유는 간식으로만요. 그래? 근데 이유식은... 며느리가 냉동실을 열어 봉지 하나를 꺼냈어요. 여기 있어요.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돌리면 돼요. 너무 뜨거우면 식혀서 주시고요. 그러고는 핸드백을 들더니 어머니, 저 늦었어요. 오늘 회의가 있어서 지우 부탁드려요. 하고는 휙 나가버렸어요. 잠깐, 은지야. 기저귀는 몇 시간마다, 목욕은... 하지만 이미 현관문이 닫힌 뒤였어요. 순간 막막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부엌에서 울고 있는 지우를 보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이유식 데운다고 했지? 전자레인지 버튼도 복잡해서 이거 누르면 되나 저거 누르면 되나 결국 아무거나 눌렀더니 삐 소리가 나면서 작동했어요. 그 사이 지우는 의자에서 내려오려고 몸부림치고 있었고 저는 한 손으로는 지우 잡고 한 손으로는 이유식 데우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겨우 이유식을 먹이고 나니 이번엔 놀아줘 하면서 장난감을 들고 왔죠. 아이고, 이걸 매일 해야 한다니. 그날 저녁 며느리가 밤 9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어요. 어머니, 지우는요? 겨우 재웠어. 오늘 하루 종일 보채서. 낮잠을 안 재우셨구나. 낮잠 안 자면 저녁에 더 보채요. 낮잠을 재워야 해? 몇 시에? 며느리가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보통 1시쯤이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오전에 산책도 시켜주세요. 안 그럼 밤에 안 자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며느린 처음부터 제게 자세히 알려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라는 거였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지우 기저귀 갈고 이유식 데우고 놀아주고 낮잠 재우고 또 놀아주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특히 지우가 뗐을 때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싫어 싫어.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 치는 지우를 달래려고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무릎은 시큰거리고 아이고 내가 춘천에서 얼마나 편하게 살았던가. 그때마다 고향 생각이 간절했어요. 아침에 여유롭게 일어나 마당 쓸고 텃밭에 물 주고 오후엔 영자네 집에 가서 수다 떨던 그 시간들이 꿈만 같았죠. 며느린 날이 갈수록 짜증이 늘어났어요. 어머니, 지우 옷에 왜 이유식 묻혀놨어요? 아, 이거 비싼 옷인데. 미안해, 그 먹이다가 튀어서. 아, 조심 좀 해주세요. 그리고 장난감도 좀 정리해주시면 안 돼요? 집이 너무 어수선해요. 집안일도 다 제 몫이었어요. 청소, 빨래, 설거지, 저녁 준비. 지우 보느라 정신없는데 집안일까지 하려니 몸이 10개라도 모자랐죠. 어느 날 저녁, 제가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며느리가 한 숟가락 떼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이거 너무 짜요. 지우도 먹는데 간 좀 싱겁게 해주세요. 아유 그래? 미안해. 그리고 반찬도 좀 다양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맨날 나물만 나오니까. 속에서 열불이 났지만 꾹 참았어요. 월급 200만 원, 200만 원을 속으로 되뇌며 참았죠. 아들은 더했어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바로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았어요. 민수야 저녁 먹어. 네 나중에요. 피곤해서. 지우가 아빠 하고 달려가도 아빠 피곤해. 할머니랑 놀아 하고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한 번은 제가 힘들어서 소파에 잠깐 앉아 있었는데 아들이 지나가다 말했어요. 엄마 지우는? 화장실 갔어. 혼자 보냈어요? 위험한 듯. 그 말이 정말 서러웠어요. 하루 종일 지우만 쫓아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잠깐 앉아 숨 돌릴 시간도 없는 걸 모르나 싶었죠. 밤이 되면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어요. 영자는 뭐하고 있을까? 지금쯤 다들 경로당에 모여서 화투치고 있겠지? 핸드폰을 들어 전화하고 싶었지만 친구들 앞에서 큰소리치고 올라온 게 부끄러워 참아 못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침에 지우가 할머니! 하고 웃으며 안개를 떼면 모든 게 녹아내렸죠. 우리 지우 오늘은 할머니랑 뭐하고 놀까? 공원 가요. 통통한 볼에 뽀뽀하면 간지러워! 하고 깔깔대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이 아이 때문에라도 참아야지 싶었어요. 그래, 손주 크는 거 보는 것도 복이지. 월급도 곧 주겠지. 공원에 가면 다른 할머니들도 손주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어머님도 손주 보세요? 네, 그 며느리가 복직해서요. 아이고 힘드시죠? 저도 벌써 3년째예요. 허리 다 나갔어요. 그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좀 위안이 됐어요. 다들 비슷한 처지더라고요.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오늘이 월급날이구나 생각하며 기다렸는데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민수야, 오늘이 며칠이지? 4월 30일이요. 왜요, 엄마? 아니, 그냥.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입금은 없었습니다. 뭐 바빠서 깜빡했나 보다 생각하고 일주일을 더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들 내외는 제 앞에서 돈 얘기를 절대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바쁜 척하고 집에 있는 시간도 줄어들었죠. 내가 먼저 말하긴 좀 그렇고 매일 속으로만 끙끙 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우가 감기에 걸렸어요. 새벽부터 기침하고 열나고 칭얼대는 통에 한숨도 못 잤죠. 은지야, 오늘은 지우 병원 데려가야 할 것 같아.
어머니가 모시고 가주세요. 저 중요한 회의 있어서. 병원비는 제 카드로 결제하시고요. 결국 아픈 허리를 붙들고 지우를 업어 병원을 갔다 약국 갔다 집에 돌아오니 녹초가 되어 쓰러질 지경이었어요. 그날 밤 거실에서 아들 내외가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여보, 이번 달도 빠듯하네.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어머니 모시고 산 생활비도 있고 지우 병원비도 있고 엄마한테 용돈이라도 좀 드려야 하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드리자. 어차피 우리 집에서 먹고 자는데 당장 돈 쓸 일도 없잖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용돈? 아니, 월급 200만 원 준다더니 용돈이라니? 다음 날 아침 더는 못 참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수야, 저번에 매달 200만 원씩 준다고 했잖아. 언제쯤? 아, 그거요? 엄마, 일단 적응 기간 좀 보고 천천히 정리하려고요. 적응 기간? 네, 뭐 한 3개월 정도?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해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신세에 뭐라 따지기도 민망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 후로도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지우는 점점 더 활발해져서 온 집안을 헤집고 다녔고 제 허리는 날이 갈수록 더 아파왔죠. 병원 가고 싶다고 했더니 어머니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번 달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다음 달에 꼭 모시고 갈게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어느새 제가 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받은 돈은 단 한 푼도 없었죠. 어느 날 시장 보러 나갔다가 동네 아주머니들과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어머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강원도 춘천에서 왔어요. 손주 봐주러.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요즘은 손주 봐주면 월급 받는 게 당연한데. 그럼요. 우리 친정어머니도 매달 300만 원씩 받으세요. 그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남들은 300만 원도 받는데 나는 약속한 200만 원도 못 받고 있다니. 집에 돌아와서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말을 꺼냈어요. 은지야, 내가 여기 온 지 석 달이 됐는데.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요. 죄송해요. 사실 요즘 대출이자도 오르고 해서 형편이 좀... 아니, 그래도 약속은 약속 아니니. 그때 며느리의 표정이 확 바뀌더라고요. 어머님, 손주 봐주고 돈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가족인데 돈 또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돈 또 골랐다는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은지야, 내가 돈독이 올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께 드리고 싶은데 정말 형편이 안 돼서 그래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며느린 그렇게 말하고는 휙 돌아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멍하니 서 있다가 부엌으로 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고향 친구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자야, 나야. 어머, 순자야. 서울 생활은 어때? 그냥 그래. 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친구 목소리를 들으니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이, 사실은 200만 원씩 준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석 달째 한 푼도 못 받았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오늘은 며느리가 돈 또 골랐냐고 하더라. 내가 뭘 잘못한 건지. 영자는 펄펄 뛰며 당장 내려오라고 했지만 전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미 고향집도 정리했고 무엇보다 이렇게 도망치듯 내려가면 정말 돈 때문에 왔다가 간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열심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지우 돌보고 혹시라도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 싶어 더 완벽하게 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된장찌개 간이 좀 짜요. 어머님, 지우 이유식은 유기농으로만 해주세요. 어머님, 청소할 때 침대 밑도 좀 닦아주세요. 뭘 해도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었어요. 전에는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하던 말도 이젠 전혀 없었죠. 어느 날은 지우가 놀다가 무릎이 까졌는데 며느리가 저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님, 애를 어떻게 보신 거예요?
이렇게 다치면 어떡해요? 아유, 미안해.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정말 믿고 맡길 수가 없네.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지우가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 순간 정말 서러워서 눈물이 날 뻔했지만 꾹 참고 사과했습니다. 그렇게 넉 달, 5달이 지났어요. 제 허리는 점점 더 악화되어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었고 손목과 무릎도 성한 곳이 없었죠. 하루는 정말 아파서 누워 있었는데 며느리가 퇴근하고 와서는 인상을 쓰더라고요. 어머니, 저녁은요? 아유, 미안해. 오늘 좀 아파서. 정말 피곤한데 제가 해야겠네요. 그리고는 부엌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저녁을 준비했어요. 일부러 제게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아들을 불러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정말 힘들어. 허리도 너무 아프고. 알아요, 엄마.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그 200만 원 정말 줄 생각 없는 거니? 엄마, 왜 자꾸 돈 얘기를 하세요? 가족끼리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아들마저 그렇게 나오니 정말 막막했습니다. 내가 정말 돈독이 옳은 걸까? 가족이니까 그냥 봐줘야 하는 걸까? 그러던 중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옆집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분도 손주를 봐주고 계셨는데 우리 아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죠. 어머님도 손주 보세요? 네, 6개월 됐어요. 전 2년째예요. 딸이 매달 250만 원씩 꼬박꼬박 입금해줘요. 그래도 힘들어 죽겠어요. 250만 원이요? 그럼요, 당연하죠. 남 시켜도 300은 줘야 하는데 우리가 싸게 해주는 거죠.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나만 바보같이 당하고 있구나. 그 무렵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집에 놀러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분은 저와 달리 화려한 옷차림에 손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은지가 어머님 때문에 정말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전 일 때문에 못 도와줘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당연히 제가 해야죠. 그래도 공짜로 시키면 안 되죠. 은지가 제대로 챙겨드리고 있죠.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엄마한텐 돈 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얼버무렸습니다. 그분이 가고 난 후 며느리가 절 불렀어요. 어머니, 왜 우리 엄마한테 이상한 얘기 하셨어요?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표정에 다 나타났어요. 우리 엄마가 뭔가 이상하다고 하시던데요? 며느리는 화난 얼굴로 절 노려봤어요. 앞으로 우리 집 일은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가족망신이에요. 그날부터 며느리는 대놓고 절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상에서도 제겐 말을 걸지 않았고 지우 돌보는 것도 일일이 간섭했죠. 어머님, 지우 기저귀 그렇게 채우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분유 온도가 너무 뜨거워요. 어머님, 애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뭘 해도 틀렸다고 하니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혼자 있는데 아들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충전하러 놔둔 폰에 화면이 커지면서 내용이 보였는데 여보, 어머님 언제까지 있을 거야? 너무 불편해 죽겠어. 빨리 보내버리자. 며느리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이어서 아들의 답장도 떴어요. 조금만 참아. 어차피 공짜로 애 봐주잖아. 돈 안 주고 버티면 알아서 내려갈 거야.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공짜로 애 봐준다. 버티면 알아서 내려간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처음부터 돈을 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공짜 가정부, 공짜 베이비시터가 필요했을 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식한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그날 밤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여기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캐리어를 꺼내자마자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가면 정말 내가 진 거야. 쫓겨나듯 가면 안 돼. 내가 받을 건 받고 가야지. 다시 짐을 풀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왜 꼬리 내리고 가야 해? 약속한 돈 받을 때까진 절대 안 간다.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친정어머니였죠. 어머님,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 좀 나누고 싶어서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궁금했지만 일단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동네 커피숍이었어요. 사돈은 여전히 화려한 차림으로 나타났죠. 어머님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 사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들어보니까 돈 문제로 갈등이 있으시다던데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말했을까? 그게... 어머님도 참... 우리 은지도 일 다니느라 힘들고 살림도 빠듯한데 너무 무리한 요구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요? 약속한 돈을 달라는 게 무리한 요구인가요? 은지가 월급 200만 원을 약속했어요. 근데 6개월째 한 푼도... 어머님, 요즘 젊은 애들 살기 힘들어요. 대출 이자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그리고 솔직히 제가 봐줬으면 좋겠지만 뭐 집에서 좀 노는 쪽에서 지호를 봐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집에서 논다고요?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일하는데? 저도 일하고 있어요. 하루 12시간씩 육아하고 집안일하는 게 노는 거예요? 사돈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남의 집에서 일하는 것보단 편하잖아요. 가족끼리니까. 그 말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그럼 사돈도 손주 봐주시면 돈 안 받으실 거예요? 글쎄요, 상황 봐서죠. 우리 은지가 힘들면 도와줘야죠.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아까 은지가 엄마는 일 때문에 못 도와준다고 했던 게 생각났거든요.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너무 각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커피숍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게 정말 억울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정말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까? 가족이니까 그냥 참아야 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전 결심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나 오늘부터 지우 안 봐. 제 말에 아들 내배는 숟가락을 놓고 절 쳐다봤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6개월 동안 공짜로 일했으면 됐지. 이제부턴 약속한 대로 월급 받고 일하든지 아니면 나 고향으로 내려간다. 며느리의 얼굴이 불그락불어락 변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가족끼리... 가족? 너희가 날 가족으로 봤으면 이렇게 했겠니? 휴대폰 문자 다 봤어. 공짜로 부려먹다가 알아서 내려가길 기다린다고 했지?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 며느린 절 노려보고 있었죠. 남의 휴대폰을 훔쳐본 거예요? 며느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훔쳐본 게 아니라 화면에 떴는데 보였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너희가 날 속였잖아. 속인 게 아니라 형편이 안 돼서. 형편? 너희 매달 외식하고 옷 사고 그럴 돈은 있으면서. 제가 조목조목 따지자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 알겠어요. 돈 문제는 차차 정리할 테니까 일단 진정하세요. 차차? 또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당장 6개월치 1200만 원 입금해. 그럼 계속 지우 봐줄게. 며느리가 기가 막히다는 듯 웃었어요. 1200만 원이요? 어머니 정말 돈독 오르셨네요. 돈독?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돈 달라는 게 돈독이야? 너희야말로 노인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한 파렴치한들 아니냐?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아들이 중재에 나섰어요. 은지야, 그만해. 엄마, 우리 저녁에 다시 얘기해요. 그렇게 아침 식사는 엉망이 되었고 아들 내외는 지우를 데리고 서둘러 집을 나갔습니다. 당연히 그날은 지우를 어린이집에 맡겼겠죠. 혼자 남은 저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내려갈까? 아니면 파트타임이라도 구해서 시터 비용을 보태자고 할까? 무작정 내려가기엔 이미 고향집도 정리했고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살 수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거실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볼까 하며 인터넷을 켜고 구인구직 사이트를 검색하려는데 화면에 이상한 창이 떴습니다.
카지노 로얄, 오늘의 행운을 잡으세요. 베팅 한도 증액 이벤트, VIP 회원 전용 룸 오픈. 팝업 창을 닫으려고 했는데 밑에 작게 로그인 상태라고 떠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민수가 도박을 하나? 불안한 마음에 클릭해봤더니 접속 기록이 나왔습니다. 최근 접속 오늘 오전 2시 34분. 접속 아이디 은지 1988. 은지? 며느리 아이디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설마 며느리가 도박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베팅 내역까지 볼 수 있었어요. 한 번에 50만원, 100만원씩 지난 한 달 동안 잃은 돈만 800만원이 넘었습니다. 이럴 수가.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헐레벌떡 들어왔죠. 어머님 컴퓨터 왜 켜셨어요?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난 그냥 일자리 알아보려고. 어머님이 뭘 하신다고 컴퓨터를 써요? 이거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며느리가 급하게 컴퓨터를 끄려고 했어요. 은지야, 이거 도박 사이트 아니니?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게 아니라 800만원 넘게 잃었더라? 그래서 나한테 줄 돈이 없었구나. 며느리가 길길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남의 사생활을 왜 들여다봐요? 이거 불법인 거 아세요? 불법? 도박이 불법이지. 시어머니 속여서 공짜로 부려먹고 그 시간에 도박이나 하고 있었어? 그게 아니라 그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 난 스트레스 없는 줄 알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나는. 제가 따지자 며느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재미로 했어요. 근데 자꾸 이러니까 본전 생각이 나서. 그래서 계속했다고? 남편은 알아? 모르죠. 알면 난리 날 거예요. 그때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민수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제가 돈 마련해서 어머님께 드릴게요. 언제? 또 거짓말 하려고? 아니에요. 이번엔 진짜예요. 친정엄마한테 빌려서라도. 친정엄마? 어제 만났는데 은지가 힘들다고 나보고 이해하라던데.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도박빚 갚으려고 또 돈 빌리면 그게 해결이 돼? 계속 도박할 거잖아. 제가 전곡을 찌르자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영자였어요. 순자야, 변호사 상담 받아봤어? 노인 학대로 고소 가능하대. 일부러 스피커폰으로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는 게 보였어요. 내일 가보려고. 증거도 충분하다며? 그럼 특히 문자 내용이랑 미지급 임금 증명되면 확실하대. 며느리가 다시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며느리를 봤습니다. 울고 있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6개월 동안 당한 서름을 생각하면 은지야, 난 그동안 참고 또 참았어. 근데 너희 날 속이고 무시하고 이용하기만 했잖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끝이야? 내가 잃은 건강, 시간, 자존심은?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퇴근 시간도 아닌데. 무슨 일이야? 은지야, 왜 울어? 민수가 상황을 파악하려 하자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앉아. 할 얘기가 있어. 그리고 컴퓨터 화면을 다시 켰습니다. 도박 사이트가 그대로 떴죠. 이게 뭐야?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아내가 도박으로 800만 원 날렸어. 그래서 나한테 줄 돈이 없었던 거야. 은지야, 이게 사실이야?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충격을 받은 듯 주저앉았어요. 이럴 수가... 은지야, 왜...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다 밝혀졌으니 난 내려갈 거야. 그동안 일한 돈은 꼭 받아야겠어. 민수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잠깐만. 정리할 시간을... 뭘 정리해? 이미 6개월이나 기다렸어. 더는 못 기다려. 그날 저녁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거실에 모두 둘러앉았는데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죠.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지야, 도박한 게 정확히 얼마야?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부 합치면 3천만 원 정도. 뭐?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안해. 처음엔 조금만 하려고 했는데. 3천만 원이 조금이야? 우리 전세 보증금이야.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왜 그토록 돈이 없다고 했는지. 그럼 카드값이 많이 나온 것도 도박 자금 때문이었어. 민수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공짜로 부려먹으면서 돈독 올랐다고 뒤집어 씌운 거지? 며느리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어떡할 거야? 도박 빚은 나한테 줄 돈은? 민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시간을 좀 주세요. 대출이라도 받아서. 대출? 도박빚 갚으려고 대출 받으면 그게 해결이 되니?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문을 열자 며느리의 친정 부모님이 서 있었습니다. 사돈이 다급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은지야, 이게 무슨 일이니? 알고 보니 민수가 연락을 했더군요. 상황을 설명하자 사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도박? 우리 은지가? 엄마 죄송해요. 바깥 사돈이 딸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이년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때리지 마세요. 민수가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사돈이 절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큰 잘못을 했네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돈이 핸드백에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여기 1,000만 원입니다. 우선 이걸로. 됐어요. 제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어머님, 1,000만 원으로 끝낼 일이 아니에요. 은지 씨는 도박 치료받아야 해요. 그건 당연히. 그리고 전 이제 내려갑니다. 더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민수가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 6개월 동안 수없이 줬잖아. 이제 지우는 너희가 알아서 해.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과거가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때 작은 방에서 지우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 순간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지우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할머니 괜찮아. 지우야, 방에 들어가 있어. 하지만 지우는 제 다리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는 할머니 집에 가야 해. 알았지? 싫어. 할머니랑 같이 살래. 그때 사돈이 지우를 안아들었습니다. 얘야, 할머니 보내드려야지. 지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그 소리에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000만 원은 제 통장으로 입금해주세요. 나머지 200만 원은 지우 이름으로 적금 들어주세요. 어머님, 지우한텐 죄가 없으니까 나중에 할머니가 준 용돈이라고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소란스러웠지만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민수가 따라 나왔어요. 엄마, 정말 이렇게 가야 해요? 그래, 이게 서로에게 좋은 거야. 지우는 어떻게 해요? 네가 아빠잖아. 잘 키워. 엄마. 그리고 은지 도박 치료 꼭 받게 해. 안 그럼 너희 가정도 망가져. 마지막으로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지우가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잘 있어, 지우야.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서울역까지 가는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6개월의 서울 생활,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서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당당하게 맞서고 제 권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후회는 없었습니다. 춘천행 기차에 오르며 영자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자야, 나 간다. 정말? 돈은 받았어? 1,000만 원 받았어. 도박 때문에 더는 못 준대. 뭐? 도박?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영자가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그런 며느리였구나.
그래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야. 그러게,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멀어져 갔어요. 안녕 서울, 다신 오지 않을 거야. 그렇게 저의 서울 생활은 끝났습니다. 춘천역에 도착했을 때 영자와 동네 친구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순자야. 아, 우리 순자 왔네. 영자가 제일 먼저 달려와 저를 꼭 안았어요. 이 썩을 놈의 새끼들, 그렇게 엄마를 고생시켰다며? 내가 진작 말렸잖아. 옥순이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그러게,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어. 우리 때는 부모한테 그렇게 못했는데 요즘 것들은 정이 없어. 맞아, 민수 그놈 내가 보면 뺨 한 대 때려줄 거야.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순이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친구들의 따뜻한 환영에 그동안의 서러움이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울지 마, 순자야. 이제 다 끝났잖아. 그 못된 것들한테서 벗어났으니 됐어. 그래, 이제 편하게 살자. 우리끼리 재밌게 살면 되지 뭐. 영자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자식? 자식이 뭐야? 제배 아파 나와서 공부시키고 결혼시켜줬으면 됐지. 이제 우리가 또 뭘 해줘? 천덕꾸러기 취급이나 안 받으면 다행이야. 맞아, 순자야. 이제 자식 생각 말고 너 자신을 위해 살아. 알았지? 영자네 차를 타고 가면서 창밖 풍경을 보니 정말 집에 온 것 같았어요. 근데 집은 어떡할래? 일단 영잔에서 며칠 신세 좀 질게. 1,000,000원으로 작은 집 구해야지. 우리 집에 얼마든지 있어. 혼자 사는데 뭐. 고마운 친구들 덕분에 금세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읍내에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 남은 돈으로는 생활비와 병원비로 썼죠. 할머니, 허리가 많이 상했네요. 꾸준히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서울에서는 엄두도 못 냈던 MRI도 찍고 물리치료도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잘 지낸다. 은지가 도박 치료 시작했어요. 그래, 잘했네. 그리고 지우가 할머니 많이 찾아요. 그래. 가슴이 아팠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추석 때 지우 데리고 내려가도 될까요? 그래, 명절엔 와야지.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어요. 아유, 순자씨 일 참 깔끔하게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하루 4시간, 월 80만원. 적은 돈이었지만 정당하게 일하고 받는 돈이라 그 어떤 것보다 값졌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민수와 은지가 별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은지의 도박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했고 거짓말도 계속했다고. 그래도 지우 때문에 이혼은 안 한다더라. 영자가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씁쓸했지만 그들의 인생이니 제가 나설 일은 아니었죠. 추석이 되었습니다. 약속대로 민수가 지우를 데리고 왔어요. 할머니! 지우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아유, 우리 지우 많이 컸네. 응, 할머니 보고 싶었어. 지우를 안고 있으니 그동안의 서러움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할머니, 나랑 계속 살면 안 돼? 할머니는 여기가 좋아. 대신 자주 놀러와. 약속! 민수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조금이지만. 됐어. 난 이제 돈 필요 없어. 그래도 받아주세요. 제 마음이니까. 봉투를 열어보니 5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고맙다.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됐어. 다 지난 일이야.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지우를 만났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서 다행이다. 돌이켜보면 서울에서의 6개월은
내 인생의 큰 교훈이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당연하게 희생을 요구받았지만 끝까지 내 권리를 지켜냈다. 비록 1,000만 원밖에 못 받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을 얻었다. 바로 자존감이다. 이제 난 당당하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간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여전히 춘천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복지관 일도 계속하고 있고 건강도 많이 회복됐어요. 무엇보다 이 마음이 편합니다. 더는 눈치 볼 일도 무시당할 일도 없으니까요. 민수는 가끔 안부 전화를 합니다. 은지는 도박을 끊었다고 하는데 완전히 회복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엄마 덕분에 정신 차렸어요. 그 엄마가 그때 도박 사실 밝혀주지 않았으면. 그래, 뭐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지난 설날에는 지우가 직접 쓴 편지를 보냈어요. 할머니께. 할머니 보고 싶어요. 빨리 또 만나요. 사랑해요. 지우 올림. 삐뚤빼뚤한 글씨지만 그 마음만은 너무나 예뻤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생각했어요. 그래,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지. 며칠 전엔 영자와 함께 온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순자야, 너 정말 잘했어. 그런 며느리한테 끝까지 맞서고. 처음엔 내가 잘못한 줄 알았어. 돈독 올랐다는 말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돈독 오른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찾은 거지. 일하면 돈 받는 게 당연한 거야. 영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만들러 복지관에 갑니다. 아이, 순자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네, 어르신들 아침 걸으시면 안 되죠. 일할 수 있다는 게,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게 이렇게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가끔 서울 생활이 떠오르면 악몽 같았지만 필요한 시간이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혹시 저처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분들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당신의 노동은 가치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하고 정당하게 받으세요. 이제 저는 그 누구의 며느리도 그 누구의 엄마도 아닌 박순자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해요. 순자야, 오늘도 힘차게 살자. 넌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작은 원룸이지만 제 공간이고, 적은 월급이지만 제 노동의 대가고,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거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제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지우가 크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단다. 가족이라도 그 누구라도 너를 함부로 대하게 두지 마라. 오늘도 춘천의 하늘은 맑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